매우 파격적이죠.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형태의 성관계를 했다는 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여성상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춘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선의 어떤 성풍속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춘화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춘화 역사가 그냥 뭐 2000년 이상 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조선은 옛날부터 이게 좀 윤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그래서 행벌이나 이런 것도 중국에서는 아주 그 강한 행벌들을 많이 줬는데 비해서 조선에서는 그런 행벌을 안 줬죠.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그 아주 비인간적인 행벌이 뭐냐면 궁형이에요. 이 궁형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나 여자의 그 생식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궁형을 당한 사람들이 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 고조선 시절부터 이 조선 땅 우리 동이족들은 그런 행벌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없었단 말이죠. 중국의 행벌을 보면 오형제도라는 거 있는데, 이제 제일 약한 행벌이 뭐냐면 묵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이나 몸에다가 그게 글씨를 새겨 넣는 걸 묵형이라 그래요. 자자형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제일 약한 행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월행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뒤꿈치를 자르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 그게 월행이고, 세 번째는 비행이라고 코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네 번째 강한 게 뭐냐면 제일 이제 궁형이죠. 궁형은 말하자면 남자의 어떤 고환이나 음경을 잘라내는 뭐 이런 행벌이고, 그 다음에 최고 강한 행벌을 대벽형이라 그래요. 대벽형이 뭐냐면 죽이는 행벌을 말합니다. 죽이는 행벌. 죽이는 행벌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이제 죽이는데 가장 이렇게 약하게 죽이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진형이에요. 칼을 주고 스스로 죽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되게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높은 베스라치들을 죽게 할 때 뭡니까? 사약을 내리죠. 그 사약이 바로 자살행위예요. 약을 나라에서 주고 네가 알아서 죽어라 이거죠. 근데 그 사약을 주기 전에 옛날에는 뭐냐면 칼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칼로 찔러서 죽여라. 뭐 이게 이제 가장 약한 뭐 자살행위예요. 두 번째 교수행위죠. 교형.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한 게 뭐냐면 차명이에요. 차명은 이제 목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강한 게 이제 능지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능지형은 뭐냐면, 능지라는 게 이제 이게 능이라는 거는 뭡니까? 구릉지를 말해요. 그 구릉지를 이렇게 올라가듯이 사람을 갖다가 서서히 살을 발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발라내죠. 발라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을 발라내가지고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능지형이라 그러면은 그런 행위 아니고 거열형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열형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팔 사지를 갖다가 전부 다 뭐 이렇게 소나 말에 묶어가지고 잡아 빼죠. 그리고 또 환열행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해서 머리도 뽑죠. 그렇게 해가지고 둘러서서 이렇게 행벌을 가한다고 해서 환열행이라고, 거열행이라는 건 수레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하여튼 뭐 그 외에도 뭐 팽행이라 그래가 삶아 죽이는 행벌도 있고 베리베리 행벌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대백형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5개의 오형 중에 우리의 조선에는 없던, 고조선 시절부터 없던 것이 바로 이 궁형이었고, 그 다음에 월형이었고 비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쪽에서는 주로 행하는 행벌이 뭐 장형, 그 다음에 유형, 도형, 사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정도 있죠. 그러니까 뭐 몽둥이로 때리는 행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그걸 유배를 보내는 행벌, 감옥에 가두는 행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쪽은 굉장히 동이족 쪽은 조금 나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 춘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심한 춘화들이 많았는데, 이쪽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랬어요. 조선은 언제 춘화가 들어왔는가? 되게 이제 통일 신라 시대쯤 되면은 뭐 춘화 같은 게 신라로 들어와요. 그런데 신라에서 이제 춘화가 발달하지 않고, 신라 옛날에 유물들에 보면은 토들이 나오죠.
그 성관계하는 토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신라 시대는 뭐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시대, 이게 고려 때까지 이어지고요. 건친상간이 굉장히 많이 횡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라의 건친상간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진홍광 같은 경우에 진홍광의 아내가 자기의 그 친동생이에요. 엄마가 똑같죠. 그러니까 그 원칙이 있는데, 원래 친엄마하고 이게 동복 형제는 결혼 안 하는데 이복 형제들끼리는 다 결혼을 해요. 근데 그런 어떤 흔적은 어디 남아 있냐면, 고려시대 초에 보면 왕건이 뭐 이렇게 자기 부인을 52명인가 28명인가 두죠. 근데 그게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아들들이 다 이복 형제들끼리 결혼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광종의 이게 왕비인 대목왕후 항보씨를 보면 광종의 누나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아요. 근데 성이 다르죠. 엄마 성을 따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게 고려 초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건친상간이. 뿐만 아니고 고려 공민왕 때 뭐 공민왕의 그 한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원래 왕씨예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도 그게 유지가 되는데, 원나라가 들어오면서 그게 건친상간을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유학이 정착되면서 건친상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근데 조선시대도 보면, 엄밀하게 보면 건친상간이 되게 많아요. 우린 조선시대는 건친상간이 없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북의 계통의 건친상간은 없어요. 근데 모계 쪽은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보면 고종의 왕비인 고종의 왕후 명송왕후 민씨를 보면, 명송왕후 민씨가 고종의 어머니의 친척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동생뻘이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세종의 자식들도 보면 안씨 집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안씨가 보면은 세종의 처의 어머니 집안이죠. 그러니까 그 처가 쪽으로는 건친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근데 조선에 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게 성적인 부분이 약화되죠. 어쨌든 간에 뭐 당나라 시절에 이럴 때 신라에 이제 춘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교류가 활발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뭐 고려 시대 때도, 원나라 시대 때도 뭐 많이 들어오죠. 그랬는데, 우리의 역사에서 춘화가 어떤 정건물로서 확인되는 시기는 고려 말이에요. 이제 이때 보면은 이제 고려의 춘화가 아니고, 당시에 몽골풍의 춘화가 크게 유행했고, 그걸 이제 흉내낸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때 몽골풍의 춘화들이 고려 말에 굉장히 유행해요. 그렇지만 이제 자생 춘화는 별로 없었죠. 그때는 춘화들이 그러면은 어디에 주로 그려져 있었냐면 도자기에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도자기에 그려져 가지고 주로 이게 부부의 방이나 노인의 방에다가 이 도자기로 많이 놔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울이나 이런 데도 춘화가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럼 대개 이제 안방에 있는 그런 거울에는 춘화 그리고, 또 기방에 가면 기방에 도자기나 이런 데 되게, 그래서 처음에 이게 춘화라는 게 꼭 종이에만 그려져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자기라든지 거울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또는 안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기들에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 이쪽은 조선 초기에는 근데 춘화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요. 굉장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막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러면은 이제 춘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춘화라는 게 본격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대까지도 그 춘화들이 이제 남아있죠. 근데 조선에 이제 춘화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인조 2년 3월 15일에 기록에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실록에 나온 모 도독이 차관 모유준 등을 보내와 역적 이과를 평정한 것을 경하하고,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 등의 물건 40가지를 보냈다. 그 중에 춘이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상하로 나체의 여인을 조각하여 만든 것. 이게 춘화가 아니고 뭡니까? 여자의 그 상이죠. 조각품이에요. 그 성지 건진기가 그가 버릇없고 무례하다고 말하면서 차관에게 돌려보냈다고.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왕한테 선물할 수가 있느냐? 여자의 나체상을 갖다가 선물했던 거죠. 그래서 열받았던 거. 이 기록에 나오는 모도독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이제 평안도의 가도에 그 점령하고 있던 그 모문령이라는 인물인데 이게 명나라의 그 요동 지역이 완전히 청한테 넘어가죠. 여진족에게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문령이라는 인물이 쫓겨가면서 조선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조선의 평안도에 있는 가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버티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춘하에 관한 다음 기록이 언제 나오면 숙종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청나라에서 엄밀히 유입된 도자기 중에 이제 춘하가 걸어진 물건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혀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 외에 보면은 이 실록에는 춘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영조 제기간이 18세기에 이르면 이제 조선에도 이제 춘하가 유행했다는 기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화서에 소속된 하원들까지도 이제 춘하를 제작해가지고 팔아요. 이 춘하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 춘하라는 게 실제로 보고 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춘하 종이도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데다가 이제 채색 춘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木화로 되어 있는 채색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요. 뭐 그래서 굉장히 비싼 그림이고 심지어는 이제 김홍도라든지 신윤복 같은 풍속화의 대가들도 춘하를 남겼죠. 그래서 되게 이제 중국 춘하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서민들에까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잡한 춘하가 많고요. 그 노골적이에요, 굉장히. 그런 거고. 중국 춘하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중국 춘하들을 충분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이제 그 일본 춘하가 들어오는데 일본 춘하도 막 저변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난삽하죠. 근데 아직까지 이때에 만들어지던 조선의 춘하는 굉장히 예술미가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 춘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선의 어떤 성풍속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춘하집을 몇 개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운우도첩하고 근곤일회첩입니다. 그 운우도첩은 이제 뭐 이게 논란은 있어요. 이게 김홍도 거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김홍도가 남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곤일회첩은 이제 신윤복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 중에는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일본을 통틀어서 이게 말하자면은 뭐 이 두 작품이 굉장히 뛰어나다. 일본이나 뭐 중국의 춘하보다도 훨씬 뛰어난 게 이 두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하풍으로 봐서는 김홍도나 신윤복의 하풍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우도첩에서 춘하 5편을 제가 골라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근곤일회첩에서 또 운우도첩의 그 자기 스승이죠. 그리고 김홍도의 춘하를 좀 오마주 해가지고 그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죠? 요게 그 운우도첩이나 지금 근곤일회첩에 나오는 그림 중에 유일하게 이것이 홍교를 다루고 있어요. 2명 이상이 이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자 2명과 남자 1사람이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남아있는 이게 홍교예요. 매우 파격적이죠.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형태의 성관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모습이죠. 일단 성관계하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그 주변 모습이 굉장히 특이해요. 주변에 보면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우뚝 있는데 이 나무가 뭐냐 하면요. 이게 종려나무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육지에서는 살지 않는 나무죠. 이게 종려나무인데 이건 일종의 야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도에서만 있는 나무예요. 야자과에 속하는 거니까. 이게 이 한반도에서는 자라지 못한 나무인데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정말 제주도에 가서 뭐 그랬냐, 뭐 김홍도가 제주도를 갔다는 말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냐, 뭐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해필 이 종려나무를 여기에 배치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춘하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배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말하자면 풍속화의 그 어떤 균형과 조화미가 굉장히 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일단 보면은 이게 마치 종려나무 주변에 있는 게 이제 바위하고 숲인데 바위를 뚫고 올라와 있는 행성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그 남성의 어떤 생식기를 상징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실내도 아니고 실내 정원이고 바깥이 다 드러난 곳에서 이게 성관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자세히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에 이렇게 곰방대가 이렇게 놓여 있죠. 이 곰방대의 모양으로 봐서 이게 양반이나 기생이 쓰는 곰방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하나만 있죠. 원래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기생들이 이제 다 이렇게 곰방대를 쓰는데 그 곰방대가 이 기생들이라면은 곰방대가 3개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만 있는 거 보면 이 남자는 양반이에요. 양반이고 그다음 수염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남자예요. 뿐만 아니고 이 여자들은 그럼 누구냐? 이 여자들은 기생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이 여자들은 이게 이 남자의 종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뭐 굉장히 이제 일종의 여기에 하나의 어떤 로망이 들어있는 거죠. 조선 남성들의 로망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닌 두 여자를 동시에 취하는 이런 어떤 그림이 돼 있고 이게 굉장히 그림 자체가 이 당시에 이런 어떠한 풍속이 있었을 거라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교라는 게 존재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 춘화라든지 일본 춘화를 보면 홍교는 너무나 흔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이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종려나무는 남성의 어떤 아주 그 우람한 성식기를 상징하는 듯한 이런 거고, 그래서 거기에 풀숲이나 바위는 여성을 상징하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자, 이 그림의 핵심을 보면은 여자가 둘이 누워 있고, 이 여자들의 뭐 허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감싸고 있는 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게 이 화가가 어떤 식으로 여자와 남자를 배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두 여인들이 딴 머리카락이 이제 뱀처럼 바닥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상투를 쓴 젊은 남자가 알몸으로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남자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성적 욕망을 표현한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놀라웠던 게 이런 홍교의 형태가 조선시대에도 하나의 성적 유의로서 일반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이 그림의 가장 그 어떤 놀라운 부분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 재밌는 게 보면 여성 상의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는 뭐 남자가 항상 그 상의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여성 상의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의 이게 태도를 보면은 참 묘한 게 남자는 다리를 꼬고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위에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비해서 여자는 지금 이제 굉장히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쪽 다리가 마치 달아나듯 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굉장히 수동적인 여성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여성상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게 이 풍속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바위의 어떤 이게 짙은 부분과 그 다음에는 바위로 들어가는 그 밝은 부분을 보면 이 짙은 부분의 바위라는 것이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좀 밝은 부분의 그 어떤 땅, 이것이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듯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그림으로서 굉장히 훌륭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활동하고 있던 그 정제 최우석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화가인데 그 최우석의 추나집이 있어요. 그 추나집에 보면 운우도화첩이라는 추나집인데 이 추나집에 이 그림을 오마주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이에요. 요거 이제 실내로 바뀌었죠.
실내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침대가 있고 조금 다른 거는 이제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봐가면서 관계를 하는데 지금 모습이 어때요? 남자가 다리를 꼬고 있는 거나 옷을 입은 거나 여자의 다리 자세나 이런 것들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김홍도의 춘하를 오마주한 거예요. 예. 모양, 다만 이게 장소가 자연 속에서 방으로 옮겨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웬 여인이 훔쳐보고 있죠. 예, 훔쳐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요 훔쳐보고 있는 이 여인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신윤복의 근곤 일회첩인데, 여기에 이제 훔쳐보고 있는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그림, 최우석의 운호도화첩에 나오는 요 그림 3은, 요쪽 부분은, 김홍도를 오마주하고, 요쪽 부분은 이 훔쳐보는 여인 부분은 바로 신윤복을 오마주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조선시대에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의 춘화를 최우석이 오마주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이게 최우석의 시대에는 보니까 이미 침대가 있죠, 침대가. 그죠? 이게 아마 이제 기생방인 것 같은데 이 침대가 있고 시대가 다른 걸 볼 수 있고 신윤복의 그림은 그냥 방바닥이에요. 그 다음 최우석의 그림은 밑에 이제 마루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마루가 보이고 있고 뭐 요런 그림이죠. 조선시대 때 또 독특한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뜻밖인데 성녀와 부인네가 정사를 하는 과연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벌어졌을까? 실록을 찾아보다 보면 숱하게 나옵니다.